협상 테이블이 멈췄습니다. 트럼프의 공습 카운트다운 1시간 30분. 호르무즈를 열 것인가, 문명을 지울 것인가. 그 순간 UAE 대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호르무즈 협상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거기에 한국 이름이 있었어요. 군사 강국도 아닌 나라가 호르무즈 휴전의 열세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4월 7일 저녁이었거든요. 이슬라마바드 외교부 상황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파키스탄 수도에 불빛이 깔려 있었고 회의실 안은 에어컨 소리만 윙윙 거렸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글이 올라온 건 현지 시각 오후 6시 32분이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오늘 밤 예정된 공습을 중단한다. 이것은 쌍방 휴전이 될 것이다. 상황실 모니터가 켜졌어요. 속보 자막이 전 세계 언론을 뒤덮기 시작했는데요. 1시간 30분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협상 시한, 공습 카운트다운까지 딱 그만큼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방에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에서 19년을 일했거든요. 중동 협상팀이었습니다. 카이로, 리야드, 베이루트. 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불려가는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그래도 이런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파랗게 번쩍였어요. 이스라엘 TV에 카운트다운 시계가 떴습니다. 붉은 배경에 숫자가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88분, 87분, 86분. 옆에 앉은 국방장관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죠.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54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잖아요. 그 좁은 바닷길 하나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갑니다. 매일 탱크선 수십 척이 그 길목을 통과했어요. 조용히 수십 년 동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39일 전 그 길이 닫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봉쇄를 선언한 건 2월 28일이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지 하루 만이었거든요. 탱크선들이 멈췄습니다. 세계 해운회사들이 노선을 닫았어요. 54km짜리 바닷길 하나가 닫히자 지구 반대편에서 공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에 전화가 울렸어요. 총리실이었습니다. 샤리프 총리 목소리가 스피커로 퍼졌어요. 카림,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거기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솔직히 처음엔 의아했더라고요. 한국이었습니다. 중동 호르무즈 협상 테이블에 왜 한국이 나오는 건지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군대도 없고 원유는 막혀서 가장 많이 다친 나라인데 이 전쟁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모니터에 속보가 또 하나 떴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성명이었어요. 손은 여전히 방아쇠 위에 있다. 75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39일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떠올렸습니다. 호르무즈가 닫힌 날부터 한국 이름이 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된 이유까지.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거든요. 호르무즈가 닫힌 날을 저는 카이로에서 맞았습니다. 중동 평화회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짐을 챙기던 참이었어요. 카이로 공항으로 출발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이슬라마바드 총리실이었습니다. 카림, 이란이 호르무즈를 닫았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오세요. 2월 28일 새벽이었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 꼭 하루 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택시기사가 트렁크를 열어둔 채 저를 쳐다봤어요. 카이로 거리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는데요. 그 햇살이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호르무즈 봉쇄를 선언한 건 그날 오전 3시였어요. 짧은 성명이었거든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이란의 통제 아래 있다. 그 한 줄이 지구를 뒤흔들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였거든요. 하루에 유조선 수십 척,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아랍에미리트 원유, 쿠웨이트 원유, 전부 그 54km짜리 바닷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매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룻밤에 닫혔습니다. 유조선들이 멈췄어요. 마셜제도 선적 유조선이 오만 해역에서 피격됐습니다. 팔라우 선적 탱크선도 공격받았어요. 해운 회사들이 중동 노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루 만에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이 70% 줄었습니다. 저는 카이로 호텔 로비 TV 앞에 서 있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었어요.
$72였던 게 하룻밤 사이 $80를 넘어서더니 화면을 갱신할 때마다 숫자가 올라갔거든요. $85, $92, 그리고 $100. 그때 옆에서 누군가 영어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제일 먼저 무너지겠네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집트 경제 방송 기자였어요. 그 기자가 태블릿을 들고 뭔가를 보여줬는데요. 서울 증시 화면이었습니다. 코스피가 7% 폭락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이 왜 제일 먼저 무너지는지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 기자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그 중에서도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요. 세계에서 호르무즈 봉쇄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라는 거였습니다. 동북아 천연가스 가격도 화면에 떴어요. 하루 만에 40%가 올랐거든요. 40%였습니다. 한국 공장들이 돌아가는 가스 가격이 하루 만에 40%가 뛴 거예요. 서울 가정집 난방비도, 공장 전기료도, 석유화학 원료도 전부 연동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집트 기자한테 물었어요. 한국 비축유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가 태블릿을 내려다봤습니다. 208일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르무즈가 장기화되면 그것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더라고요. 208일. 그 숫자가 마음에 걸렸어요. 넉넉한 것 같지만 봉쇄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면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거든요. 저는 짐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로 돌아가야 했어요. 카이로 공항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봤어요. 어디 가십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호르무즈 때문에 갑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카이로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호르무즈가 닫히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카이로 시내가 스쳐갔어요. 주유소 앞에 차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기름을 넣으러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도, 요르단도, 터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르무즈가 닫힌 첫날 세계 곳곳의 주유소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03년이 떠올랐거든요.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였어요. 그때도 협상팀 막내로 참여했었습니다. 중재를 시도했어요. 그리고 실패했죠. 선배가 그때 저한테 말했거든요. 카림, 협상은 타이밍이 아니라 카드야. 상대방이 원하는 걸 네가 갖고 있어야 해. 그 말이 23년 만에 다시 생각났어요. 호르무즈를 다시 열려면 양측이 원하는 걸 누군가가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카드가 무엇인지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카이로 불빛이 작아졌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었습니다. 54km.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좁고 가장 위험한 바닷길이었어요. 그 길 하나가 닫혀서 지구 반대편 한국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39일 뒤 그 한국이 호르무즈를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건 2월 29일 새벽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파키스탄 2월은 아직 쌀쌀하거든요. 마중 나온 외교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사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던져놓고 바로 탔어요. 차 안에서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관련 보고서가 쏟아져 있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 긴급 브리핑, CNBC 분석 기사, 로이터 속보. 저는 한국 관련 기사부터 찾았어요. 카이로에서 그 이집트 기자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제일 먼저 무너지겠네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코스피 7% 폭락, 동북아 천연가스 가격 하루 40% 급등, 한국 원유 수입선 37척이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 발이 묶였다는 속보도 있었어요. 그 배들이 한국 항구에 도착하려면 최소 22일에서 23일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이슬라마바드 새벽도로가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거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유소만은 달랐거든요. 새벽 4시인데도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파키스탄도 호르무즈 의존도가 높았어요. 봉쇄 선언 하루 만에 시민들이 기름을 사재기하러 나온 거였거든요. 외교부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아심 무니르 국방장관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지도였거든요. 54km 바닷길 위에 이란 혁명수비대 포대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미국과 이란 양쪽의 중재 의사를 타진했는데요. 미국은 조건부 검토, 이란은 묵묵부답입니다. 저는 지도 앞으로 걸어갔어요. 호르무즈 해협 입구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란 쪽 해안선이었어요. 거기서 맞은편 오만 해안까지 직선거리 54km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황실 한쪽에서 다른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어요. 아랍에미리트 방공망 보고서였습니다. UAER 다프라 공군기지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쏘고 있었어요. 미국 사드, 패트리엇, 이스라엘 에로우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산 천궁 2 방공체계 2개 포대 교전 중.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한국산이었어요. 천궁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미사일을 만드는 나라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중동 협상을 19년 했는데 한국 무기가 중동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걸 그때까지 몰랐거든요. 사흘이 지났어요. 3월 3일이었습니다. UAE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냈어요.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을 요격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161발.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174발이 어떤 규모인지 아세요? 서울 시내 버스 전부가 하늘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것과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161발 막아낸 거였습니다. 요격률로 따지면 93.5%였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였어요. 3월 5일 한국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이 추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UAE에 배치된 한국산 천궁2 2개 포대가 60여 발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해서 96%를 막아냈다는 내용이었어요. 탄도미사일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순항미사일 공격에는 천궁2만 동원됐는데 8발을 전부 막아냈다는 거였습니다. 순항미사일 요격률 100%였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장관실로 뛰어갔습니다. 장관이 보고서를 훑어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거든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UAE가 한국한테 전화했겠군요. 맞았어요. 3월 8일이었습니다. UAE 공군 C-17 수송기 한 대가 한국 대구 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구미에 있는 LIG 넥스원 공장에서 천궁이 유도탄 30여 발을 실어가기 위해서였거든요. 공장에서 막 생산된 미사일을 그 자리에서 수송기에 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뉴스 영상으로 봤어요. 대구공항 활주로 위에 UAE 군용기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유도탄을 이동탑재대에 올리고 있었어요. 사막 전쟁터에서 미사일을 다 써버리고 급하게 한국으로 수송기를 보낸 거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호르무즈 봉쇄로 전 세계가 기름 전쟁을 하는 그 순간에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으로 수송기를 보냈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으로요. 그 이유가 뭔지 저는 그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패트리엇은 미사일 한 발에 50억 원에서 60억 원입니다. 천궁2는 15억 원이었어요. 가격은 3분의 1인데 실전에서 96%를 막아낸 거였거든요. UAE가 한국산 미사일에 목숨을 맡긴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실로 돌아왔어요. 지도 위에 다시 손을 올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었어요. 그 해협을 닫은 이란을 향해 미국이 카운트다운을 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카운트다운을 멈출 수 있는 협상 테이블에 한국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저는 그 이유를 절반밖에 몰랐어요. 나머지 절반은 열흘 뒤 UAE 왕궁에서 알게 됩니다. 3월 18일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왕궁 입구에 차가 멈췄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막 햇살이 정수리를 내리눌렀거든요. 오전 10시였는데 이미 35도였어요. 대리석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수행원이 아니었어요. 파키스탄 외교부 중재팀 자격으로 배석한 자리였거든요. 이날 회의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속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안내를 받아 접견실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황금빛 장식이 벽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흘렀습니다. 바깥 35도와 전혀 다른 색이었어요. UAE 측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한국 특사단이 들어왔거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앞장섰습니다.
손에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있었어요. 악수가 끝나고 회의가 시작됐어요. UAE 대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지금 한국이 우리에게 보내준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접견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거든요. UAE 대표가 계속했습니다. 지난 3월 이란의 미사일 174발이 쏟아졌을 때 얘기였어요. 미국 패트리엇도 이스라엘 에로우도 가동됐지만 호르무즈 봉쇄로 탄약 보급이 끊긴 상황에서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그 순간 한국산 천공이가 96%를 막아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수송기까지 보냈습니다. 대구공항 얘기였거든요. UAE 공군 C-17이 구미 공장에서 미사일을 실어간 그 장면이었어요. UAE 대표가 말했습니다. 전쟁 중에 달려와준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거든요. 지금 한국은 호르무즈 봉쇄로 원유 공급이 심각하게 끊겨 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UAE 대표가 잠깐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입니다. 접견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숫자를 들었습니다. 2,400만 배럴이었거든요. 앞서 3월 6일 한국이 확보한 600만 배럴에 더해 이날 1,800만 배럴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UAE 국적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 한국 국적선박 6척으로 1,200만 배럴을 운송하는 방식이었거든요. 2,400만 배럴이 어느 정도냐고요? 한국 하루 원유 소비량이 약 280만 배럴이에요. 8일에서 9일치였습니다. 호르무즈가 봉쇄된 상황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규모의 약속을 받지 못했거든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왕궁 정원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푸른 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잔디를 살리는 물처럼 호르무즈가 막힌 한국에 원유가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게 납득이 잘 안 됐거든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원유를 못 받고 있는데 왜 한국한테만 최우선이라고 하는 건지. 한국이 천공 2를 팔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석 자리에서 UAE 실무 담당자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천공 2 때문만입니까? 담당자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거든요. 천공 2가 우리 하늘을 지켰을 때 미국 기술자들은 보급이 끊겼다며 철수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남았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악수를 나누고 접견실을 나섰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오자 아까보다 더 강한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았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미국 기술자들이 떠난 자리에 한국 기술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전쟁터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하늘 아래에서. 저는 19년간 중동 협상을 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위기가 오면 먼저 떠나는 나라, 끝까지 남는 나라. 그 차이가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저는 그날까지 몰랐어요. 왕궁을 나섰습니다. 차에 탔어요. 에어컨이 켜졌거든요. 청각으로 아부다비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열었어요. 이슬라마바드에서 보고서가 와 있었거든요. 호르무즈 협상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간격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었어요. 트럼프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고 이란은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중재 협상 카드로 호르무즈 개방과 한국 에너지 협력 연계 방안 검토 중.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또 호르무즈를 닫은 전쟁에서 호르무즈를 열 협상 카드로도 한국이 거론되고 있었거든요. 원유 70%가 막혀 가장 많이 다친 나라가 이 전쟁을 끝내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렸어요. 사막바람이 들어왔거든요. 뜨거웠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잘못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흔들림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3주 후 이슬라마바드 협상장에서 알게 됩니다. 4월 2일이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외교부 협상 준비실이었어요. 저는 자정이 넘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파키스탄 수도에 밤이 깔려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식었는지도 몰랐거든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협상 관련 문서들이었어요. 미국 측 요구안 15개, 이란 측 반박안, 파키스탄 중재안 초안, 그리고 맨 위에 올려둔 문서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란이 제시한 10개 항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이란의 조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제재 해제, 우라늄 농축 권리 유지, 영내 미군 철수, 전쟁 피해 배상. 미국 입장에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트럼프는 이미 공개석상에서 이란 조건을 절대 수용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협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호르무즈 때문이었거든요. 호르무즈가 봉쇄된 지 33일이 지났어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분쟁 전 72달러에서 50% 가까이 오른 거였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출이 평시 대비 절반으로 줄었어요. 유럽은 연료 배급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조업 생산비는 평균 9% 넘게 올랐거든요. 세계가 버티기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선배가 했던 말이 또 떠올랐거든요. 협상은 타이밍이 아니라 카드야. 지금 파키스탄이 가진 카드가 뭔지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란과 인접해 있고 이슬람 형제국 관계이고 미국과도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중재자로서 위치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카드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한국이었거든요. 저는 다시 서류를 집었어요. 3월 18일 아부다비 왕궁회의 메모였습니다. UAE 담당자가 했던 말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미국 기술자들은 철수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남았어요. 그 문장 아래 제가 밑줄을 쳐뒀거든요. 굵게. 호르무즈 봉쇄로 UAE는 탄약 보급이 끊긴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한국이 수송기까지 보내 미사일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UAE는 한국의 원유 2,400만 배럴을 약속했거든요. 호르무즈가 봉쇄된 세계에서 한국만 원유를 확보한 이유였어요. 저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백지 위에 세 단어를 적었어요. 호르무즈, 한국, 원유. 이 세 단어가 연결되면 협상 카드가 된다는 걸 저는 그 순간 직감했거든요. 이란이 원하는 건 호르무즈 통제권이었어요. 미국이 원하는 건 호르무즈 개방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양측이 원하는 걸 동시에 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거든요. 영구 종전이 아닌 한시적 개방, 2주라는 시간. 그 시간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양측 모두 믿을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호르무즈 개방의 실질적 수혜국이 보증을 서는 형태였거든요. 한국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천공 2로 UAE 하늘을 지켰고 원유 협력으로 UAE와 신뢰를 쌓았고 호르무즈 재개방의 가장 간절한 수혜국이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한국은 적이 아니었거든요. 과거 이란과 교역하고 테헤란로와 서울로를 서로 이름 붙일 만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였어요. 저는 총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그래도 불을 켜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총리가 받았습니다. 카림,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저는 말했어요. 호르무즈 협상 카드를 찾았습니다. 한국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총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저는 서류를 펼쳤거든요. 새벽 내내 정리해둔 내용이었습니다. 호르무즈 2주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의 공습을 유예하고 그 2주 안에 이슬라마바드에서 양측 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이었어요. 한국이 호르무즈 개방의 실질적 수혜국으로 양측의 신뢰를 보증하는 구조였거든요. 총리가 말했습니다. 이란이 수용할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이란은 영구 종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호르무즈를 계속 막고 있으면 이란 경제도 버티기 어렵거든요. 2주짜리 숨통이 이란한테도 필요한 시점이에요. 총리가 조용히 말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새벽 하늘이었거든요. 별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동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5일이 남아 있었어요. 4월 7일 오후 8시. 트럼프의 호르무즈 협상 최후 통첩 시한이었거든요. 저는 책상 위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때부터는 떨리지 않았거든요. 2003년엔 카드가 없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4월 7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외교부 협상장 복도였어요. 저는 복도 끝에 서 있었거든요. 양복 안주머니에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중재안이었어요. 복도 저쪽 끝에서 이란 대표단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앞장서 있었거든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 뒤로 수행원 4~5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울렸어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관님, 파키스탄 중재팀 카림입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아라그치가 멈췄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분입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어요.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호르무즈 2주 개방 중재안입니다. 이란이 제시한 10개항 조건을 협상 의제로 올리는 것을 미국이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월 1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양측 대표단이 만납니다. 아라그치가 봉투를 받았어요. 뜯지는 않았거든요. 손 안에서 잠시 그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란은 영구 종전이 아닌 임시 휴전에 호르무즈를 내줄 수 없습니다. 저는 준비한 말을 했거든요. 영구 종전을 위한 협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2주가 그 시간입니다. 호르무즈를 닫은 채로 협상할 수는 없어요. 2주 동안 세계가 숨을 쉬어야 협상이 진행됩니다. 아라그치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거든요. 손은 여전히 방아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수행원들이 따라갔습니다. 복도에 발소리가 멀어졌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22분이었거든요. 트럼프의 호르무즈 협상 최후 통첩까지 4시간 38분이 남아 있었어요. 상황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샤리프 총리가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워싱턴이었거든요. 벤스 부통령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총리 옆에 섰어요. 총리가 눈으로 신호를 줬거든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총리가 말했어요.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인내심을 잃었다고 합니다. 오늘 밤 8시가 마지막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란이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받았어요. 읽을 겁니다. 총리가 창밖을 봤어요. 이슬라마바드 오후 햇살이 협상장 건물 외벽을 비추고 있었거든요. 총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카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전 세계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호르무즈 협상 시한 관련 속보였어요. CNN, BBC, 알자지라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호르무즈의 운명이 결정된다. 저는 화면을 내렸어요. 한국 뉴스를 찾아봤거든요. 서울 뉴스였습니다. 주유소 앞에 차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첫날이었거든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오늘부터 시작됐다는 자막이 떴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39일 만에 한국 정부가 에너지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올렸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봤습니다. 원유 70%가 막힌 채로 39일을 버텨온 나라였거든요. 208일치 비축유를 끌었으면서 17개국을 뛰어다니며 대체 원유를 구하면서 그러면서도 UAE에 미사일을 보내고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조용한 카드가 된 나라였습니다. 오후 6시가 됐어요. 상황실이 다시 긴장으로 채워졌거든요.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총리가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이번엔 이란 채널이었거든요. 저는 그 옆에 서서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통화가 짧게 끊겼어요. 총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이란이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손에 쥔 볼펜을 내려놓았어요. 검토.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1시간 28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협상장 창문 앞에 섰어요. 이슬라마바드 저녁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물들고 있었거든요.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었습니다. 54km. 지금 이 순간 가장 좁고 가장 뜨거운 바닷길이었어요. 그때 총리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뛰었어요. 상황실 문을 열었거든요. 총리가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눈빛이 달랐거든요. 총리가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올렸습니다. 트루스 소셜이에요. 모니터로 시선이 쏠렸어요. 영문 텍스트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빠르게 읽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오늘 밤 예정된 공습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 이것은 쌍방휴전이 될 것이다. 오후 6시 32분이었어요. 1시간 28분을 남기고였습니다.
상황실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10초쯤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명, 그리고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걸어갔거든요. 이슬라마바드 저녁 하늘을 바라봤어요. 오렌지빛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어요. 창문 틈으로 파키스탄 저녁 공기가 스며들었거든요. 그리고 30분 뒤 이란도 수용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발표를 냈어요. 이란군과의 협조하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행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덧붙였습니다. 손은 여전히 방아쇠 위에 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어요. 이란다운 마무리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세계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화면에 떴어요. 17% 폭락이었거든요. WTI도 16% 내렸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했어요. 코스닥도 함께 올랐거든요. 건설주가 17% 뛰었다는 속보도 있었습니다. 재건 기대감이었어요. 저는 한국 뉴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서울 주유소 화면이 어제와 달랐어요. 줄이 짧아져 있었거든요. 아직 호르무즈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속보도 떴어요. 한국의 이례적 우대, 천공이가 결정적 요인. 일본 언론이 먼저 알아챘더라고요. UAE가 왜 한국에만 원유 2,400만 배럴을 줬는지, 호르무즈 협상에서 왜 한국이 거론됐는지 일본 기자들이 그걸 먼저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기사를 프린트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새벽에 적어둔 메모를 펼쳤거든요. 호르무즈, 한국, 원유, 그 세 단어가 연결됐습니다. 제가 새벽에 직감했던 대로였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세 단어 뒤에 더 긴 이야기가 있다는 걸. 4월 10일 이슬라마바드 협상장에서 한국 이름이 다시 나올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19년 동안 틀렸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걸. 그건 다음날 밤에 알게 됩니다. 4월 8일 새벽이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협상장 건물 옥상 테라스였어요. 저는 혼자 거기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어젯밤 호르무즈 휴전 합의 이후 상황실이 정리되는데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다들 숙소로 돌아갔어요. 저는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테라스 난간에 기댔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새벽 하늘이 열려 있었어요. 별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키스탄 4월 새벽은 서늘했어요. 셔츠 소매로 바람이 파고들었거든요. 어젯밤 일들이 머릿속을 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이란 외무장관의 수용 발표, 유가 17% 폭락, 코스피 급등,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 기사, 한국의 이례적 우대, 천공이가 결정적 요인. 저는 난간을 손으로 쥐었어요. 쇠 난간이 차가웠거든요. 19년이었습니다. 제가 중동 협상을 해온 시간이었어요. 카이로에서, 베이루트에서, 리야드에서 수십 개 나라를 봤습니다. 어떤 나라가 위기에서 버티고 어떤 나라가 먼저 떠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제조업 국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드라마 잘 만들고 반도체 잘 만들고 자동차 잘 만드는 나라. 중동 분쟁과는 거리가 먼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달랐어요. 호르무즈가 막힌 39일 동안 한국이 한 일들을 저는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하늘 아래 남아있던 한국 기술자들, 새벽에 대구공항으로 날아간 UAE 수송기, 2,400만 배럴 원유를 가능하게 한 신뢰, 그리고 협상 카드가 된 그 이름.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4월 10일 이슬라마바드 협상 준비 때문에 한국 외교부 실무진이 와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한 명에게 물어봤거든요. 젊은 외교관이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요. 천공이는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그 외교관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처음 개발 시작이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됐어요. 30년이었거든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봤어요. 30년. 한국이 이 기술을 만드는데 30년이 걸렸다는 거였거든요. 외국 기술을 빌리지 않고 순수하게 자국 기술로. 그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을까요? 저는 그 외교관에게 또 물었어요. 그 30년 동안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압니까? 외교관이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거든요. 제 할아버지가 1960년대에 서독 탄광에 가셨어요. 광부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1인당 소득이 67달러였거든요.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어요. 67달러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 외교관이 계속 말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독일 탄광 지하에서 3년을 일하셨어요. 월급의 절반을 한국으로 붙였다고 하셨습니다. 고향에 남은 가족들 먹이려고요. 그때 파독광부가 8,000명 가까이 됐거든요. 간호사도 10,000명 넘게 독일에 갔어요. 그 외화가 한국 경제재건의 씨앗이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어요. 외교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1970년대엔 중동으로 갔어요. 사우디 사막, 이라크 건설 현장, 낮 기온이 52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온도에서 파이프를 용접하고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그 땀이 쌓여서 한국 산업의 기초가 됐거든요. 저는 테라스 난간을 다시 잡았어요. 손바닥에 차가운 쇠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 외교관의 말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1980년대엔 구로공단이었어요. 서울 구석에 있는 공단이었습니다. 16살, 17살 여공들이 새벽 4시에 재봉틀을 돌렸어요. 기숙사 방 하나에 6명이 살았거든요. 월급날이면 고향에 돈을 붙였습니다. 남동생 학비, 아버지 병원비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그려졌거든요. 독일 탄광 지하, 사우디 사막 52도, 서울 새벽 4시 공단.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손들이, 그 땀이 30년을 건너뛰어 천공이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천공이가 호르무즈 협상의 열쇠가 됐습니다. 저는 그 젊은 외교관을 봤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어요. 당신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오늘 밤 호르무즈를 열었습니다. 외교관이 잠깐 눈을 깜빡였어요. 고개를 숙였거든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라스에서 내려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을 속으로 했거든요. 19년 동안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몰랐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나라인지. 호르무즈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한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19년간 중동 협상을 하면서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계단 아래 복도에 불이 켜져 섰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새벽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어딘가에서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파독 광부처럼, 중동 건설 현장처럼, 구로공단 새벽처럼 이름 없이 조용히. 그분들이 바로 한국의 저력이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할아버지이고 할머니였습니다. 그 손들이 오늘 밤 호르무즈를 열었거든요.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협상 준비실 문이 보였어요. 내일 이슬라마바드 협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4월 10일 이란과 미국이 테이블에 앉는 날이었습니다. 그 협상에서 한국 이름이 또 나올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4월 10일이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협상장 1층 로비였어요. 오전 9시였거든요. 미국 대표단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란 대표단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복도에 발소리가 울렸거든요. 저는 입구 옆에 서 있었습니다. 39일 전 호르무즈가 닫혔어요. 그리고 오늘 그 문을 다시 여는 협상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9년간 수십 번의 협상장을 봤어요. 그런데 이 협상장은 달랐거든요. 이란 수석대표가 미국 수석대표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짧은 악수였어요. 표정도 굳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악수는 했습니다. 39일 전엔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어요. 저는 협상장 옆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샤리프 총리가 이미 와 있었어요. 차 한 잔을 들고 있었거든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습니다, 카림.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거든요. 지난 39일 동안 적어온 메모들이었습니다. 카이로 호텔 로비에서 처음 호르무즈 봉쇄 뉴스를 들었을 때부터였어요. 이슬라마바드 새벽 2시에 한국이라는 세 글자를 적었을 때까지였거든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월 28일이었거든요. 호르무즈 봉쇄, 한국 코스피 7% 폭락, 한국이 제일 먼저 무너지겠네요. 그 이집트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그대로 받아 적었거든요. 그때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3일이었어요. UAE 국방부 발표였거든요. 천공이 96%, 174발 중 161발. 저는 그 숫자 옆에 물음표를 3개 적어뒀어요.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또 넘겼습니다. 3월 8일이었어요.
UAE C-17 대구공항 착륙, 구미 LIG 넥스원, 유도탄 30여 발. 저는 그 메모 옆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전쟁터에서 수송기를 보낼 만큼 믿는 나라. 그때 처음으로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노트를 계속 넘겼습니다. 3월 18일 아부다비 완공이었어요.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원유 2,400만 배럴. 그 옆에 제가 적어둔 문장이 있었거든요. 미국 기술자들은 철수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남았어요.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종이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남았다는 말이었거든요. 협상 테이블에서 30년 넘게 사람들을 봐왔어요. 위기가 오면 떠나는 사람, 남는 사람. 그 차이가 결국 모든 걸 결정하더라고요. 협상에서도, 전쟁에서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한국은 남았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4월 8일 새벽이었거든요. 옥상 테라스에서 적은 메모였습니다. 67달러, 독일 탄광, 사우디 52도, 구로공단 새벽 4시, 30년, 천궁 2. 그 숫자들이 한 줄로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총리가 옆에서 말했어요. 카림, 협상이 시작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발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가슴 한쪽을 눌렀어요. 저는 총리를 봤습니다. 총리님, 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됩니까? 총리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중동 협상을 하면서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군사 강국도 아니고 중동에 관계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알았어요. 한국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조용히 준비해온 나라였습니다. 30년 전 탄광에서 시작한 땀이 오늘 호르무즈 협상 카드가 됐거든요. 제가 틀렸습니다. 총리가 저를 봤어요. 잠시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카림.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분주했습니다. 양측 대표단이 협상장으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통역사들이 뛰어다녔어요. 기자들이 복도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따라 걸었어요. 협상장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안에서 의자 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폈습니다. 빈 줄에 날짜를 적었어요. 2026년 4월 10일.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호르무즈가 열렸다. 한국 때문에. 노트를 닫았어요.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협상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이슬람아바드 오전 하늘이 보였어요. 파랗고 맑았거든요. 어젯밤 별이 사라진 자리에 햇살이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협상장 테이블 위에 그 햇살이 떨어졌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빛이 따뜻했거든요.